밤이 깊어가고 고요한 어둠이 에도를 덮어갔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에도 시대 일본의 한겨울밤 풍경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연 지 100여 년이 흐른 뒤 에도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가 저택과 번화한 상점가 그리고 좁은 골목의 낡은 집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에도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스미다 강은 두껍게 얼어붙었고 거리마다 눈이 쌓여 사람들의 발길을 막았으며 지붕에서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겨울의 혹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더욱 떨어져서 물동이 속 물이 꽁꽁 얼어붙었고 아침이면 창문에 성에꽃이 피어올라 바깥 풍경을 가렸습니다. 한겨울 에도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는데 특히 해가 진 뒤 한밤의 추위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전기도 없이 난방기기도 없이 그 혹독한 겨울을 에도의 여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신분에 따라 재산에 따라 여인들이 맞이하는 겨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여인은 따뜻한 방에서 솜 누비못을 입고 화로에 손을 쬐며 지냈고 어떤 여인은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온몸을 떨며 밤을 새웠으며 어떤 여인은 얼어붙은 강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같은 에도 땅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여인들이 겪는 겨울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층을 넘어서 모두에게 겨울은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에도의 추운 겨울을 살아낸 여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갈 곳은 에도 동쪽 끝 스미다 강변의 나가야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여인들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도의 한겨울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도 동쪽 끝 스미다 강변의 좁은 골목에는 낡은 나가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가야는 긴 건물을 여러 칸으로 나눈 집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새를 들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칸의 크기는 약 2평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살았고 때로는 홀로 남은 여인이 아이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방세는 품팔이로 하루 벌어 그날 방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쌀 한 줌을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벌어 오늘 쓰는 것이 나가야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나가야의 벽은 얇은 판자 한 장뿐이어서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방 안을 얼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틈은 더 벌어졌고 찬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들어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다다미도 없이 거친 판자가 깔려 있었는데 판자 밑으로는 땅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와 발바닥부터 온몸을 얼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 냉기는 더욱 심해져서 뼈를 얼리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에는 종이를 발라 문풍지를 만들었지만 그 종이는 금방 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났습니다. 찢어지고 해진 종이 사이로 눈발까지 날아들어와 방 안에 쌓였습니다. 구멍을 막으려 해도 새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화로를 놓을 공간도 없었고 설령 공간이 있다 해도 땔감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가야 사람들은 오직 옷과 이불로만 추위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옷은 얇고 낡은 것뿐이었고 이불이라고 해봐야 누더기를 기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가야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데 벽에서는 냉기가 스며들었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으며
천장 틈으로는 찬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추위가 몰려들어 사람들은 온몸을 움츠린 채 떨어야 했습니다. 나가야에 사는 여인들 중 많은 이들이 빨래 품팔이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병들었거나 남편이 떠나버린 여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아이를 먹이고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여인들은 일어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스미다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가야 빨래감을 받을 수 있었고 일찍 시작해야 그날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워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코끝과 귓불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여인들은 낡은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면 물은 반쯤 얼어 있었는데 강변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서 그 얼음을 깨야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나무 막대기로 얼음을 쳤고 딱딱 소리를 내며 얼음이 깨지면 그 밑에 차가운 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물에 손을 담가야 했는데 물은 얼음보다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찌릿한 고통이 손끝에서부터 팔 전체로 퍼졌고 손가락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빨래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래감을 물에 담그고 손으로 문질러야 했습니다.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더 세게 문질러야 했고 그러다 보면 손톱 밑이 갈라졌습니다. 손가락은 붉게 부어올랐고 손등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여인들은 빨래를 계속했는데 멈추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성이 빨래 품팔이로 받는 하루 품삯은 남성 인부가 받는 품삯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빨래를 빨아도 받는 돈은 쌀 한 줌을 사기에 겨우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쌀 한 줌을 사서 그것으로 죽을 끓여 아이와 자신이 나눠 먹었습니다. 조금 남으면 소금을 조금 사서 죽에 넣었는데 그것이 그날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해가 떠올라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고 겨울해는 차갑기만 해서 햇빛은 아무런 온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계속 빨래를 했고 손은 점점 더 부어올랐으며 감각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빨래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손은 빨갛게 부어서 주먹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갈라진 피부가 더 벌어져 아픔이 밀려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강가로 가야 했고 내일도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먹일 수 없었고 방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여인들은 좁은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는 이미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혼자 방에 있던 아이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아이의 손은 차갑고 볼은 얼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하기 위해 쌀 한 줌을 꺼내 물을 가득 부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넣었는데 소금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이 끓는 동안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댔는데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주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죽이 끓자 먼저 아이에게 먹였는데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자신은 남은 것을 조금 떠먹었고 절반 정도는 내일 아침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아야 했고 아이가 먹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점점 더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은 가지고 있는 옷을 모두 껴입었는데 낡은 기모노 2벌과 찢어진 속옷 1벌, 누더기가 된 무명천을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도 추웠고 온몸이 떨렸지만 아이만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옷 속으로 아이를 완전히 집어넣어 아이의 머리까지 옷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품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온기였고 그것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휘익휘익 바람이 나가야 사이를 지나가며 벽을 흔들었습니다. 벽이 덜컹거리고 틈새로 바람이 계속 들어와 방 안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몸을 움츠리고 누워도 등줄기로 올라오는 냉기가 뼈를 얼렸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었고 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를 꼭 껴안고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나마 잠이 들었는데 어미의 품속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여인은 견뎠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아이가 따뜻하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가야에는 이런 여인들이 많았는데 남편을 잃은 여인, 병든 남편을 돌보는 여인, 늙은 부모를 모시는 여인들이 모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이를 업고 품을 팔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주고 물을 길어다 주고 빨래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등에 업은 채로 일을 했고 아이를 달래며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가야 여인들은 가끔 한 방에 모였는데 좁은 방에 여럿이 모여 앉아 서로 몸을 기대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외로움과 추위를 달랬습니다. 그저 서로 등을 맞대고 옆구리를 기대며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누려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체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은 병의 시작이었고 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을 조금 가져오면 모두 나눠 먹었는데 한 숟가락씩만 돌려가며 먹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그날 저녁의 전부인 사람도 있었고 그것으로 내일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하나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내일도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 아이를 안고 이불을 덮고 긴 밤을 버텼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가야에서는 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몰래 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판자벽은 금방 불이 붙었고 불은 순식간에 옆방으로 번져서 순식간에 여러 칸이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거리로 내몰렸는데 잃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것마저 잃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누더기 이불,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다른 나가야를 찾아 또 새를 들어갔고 그리고 똑같은 추위와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꼭 껴안으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이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는데 동이 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웠지만 오늘도 강가로 가야 했고 오늘도 돈을 벌어야 했으며 오늘도 아이를 먹여야 했습니다. 나가야의 여인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 다시 일어섰는데
가장 아래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한겨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나가야의 여인들이 이렇게 겨울을 견디는 동안 에도의 다른 곳에서 다른 여인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님마치로 가보겠습니다. 조님마치는 상인과 장인들이 사는 거리로 가게와 공방이 늘어선 에도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조님마치의 거리는 기와 지붕을 얹은 집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각 가게에 간판들이 걸려 있어 무엇을 파는 곳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가게, 쌀과 곡식을 파는 가게, 생선을 파는 가게, 목수와 대장장이의 공방, 도자기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존인 계층의 집은 앞쪽에 가게가 있고 뒤쪽에 살림 공간이 있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가게는 거리를 향해 열려 있어서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었고 그 뒤로 복도를 따라 부엌과 방들이 이어졌으며 집 뒤쪽에는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조님마치의 한 옷감 가게에 사는 여인 오타네의 겨울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35살로 남편과 함께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고 10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을 키우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오타네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직 밖이 어둑어둑할 때 이불 밖은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면 등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빨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존인 계층은 무명으로 만든 솜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무명 속옷 위에 솜을 넣어 누빈 옷을 걸쳤습니다. 솜이 들어있어 냉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지만 완전히 따뜻한 것은 아니었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방에서 나와 복도로 나서면 복도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복도에는 난방이 전혀 없어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냉기가 올라왔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는 동안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버선을 신고 있었지만 발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부엌에 도착해서 물동이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물은 밤새 차가워져 있었고 손을 담그면 손끝이 찌릿했지만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쌀을 넣고 손으로 씻었는데 손가락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어젯밤 남은 재를 치우고 쇳땔감을 넣어 불을 붙였습니다. 불씨가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쪼그리고 앉아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등 뒤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등줄기가 차가웠습니다. 불이 살아나면 물을 데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불 앞은 뜨거웠지만 등 뒤는 여전히 차가워서 몸의 앞뒤 온도 차이가 심했습니다. 가끔 몸을 돌려 등을 불 쪽으로 향하면 등은 따뜻해졌지만 이번에는 앞쪽이 차가워졌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생선을 손질하고 절임을 꺼내 놓았는데 손은 계속 차가웠고 칼을 잡은 손가락이 굳어서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먼저 아침 문안을 드렸는데 복도를 다시 걸어가는 동안 발이 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면 방 안도 차가웠습니다. 밤새 난방이 없었던 방은 아침이 되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면 몸 안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식사를 마치면 다시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닫아두었던 문을 밀어 열면 밖에 찬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바람이 부딪혀 볼이 얼얼했고 귀가 시렸으며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워서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완전히 열어두면 바람은 계속 들어왔고 가게 안은 밖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존인 계층의 가게는 거리를 향해 완전히 열려 있는 구조여서 손님을 맞이하려면 겨울에도 문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오지 않았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타네는 가게 안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차가웠고 서 있는 동안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시렸고 시간이 지나면 발목이 차가워졌으며 더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까지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오타네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손님이 원하는 옷감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옷감을 펼칠 때 손이 시렸는데 손가락이 굳어서 옷감이 미끄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보이지 않게 손에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습니다. 옷감의 색깔과 질감을 설명하며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차가워도 표정을 밝게 해야 했고 손이 떨려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했으며 발이 시려도 서 있는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값을 흥정하고 물건을 포장하고 돈을 받아 장부에 적었습니다. 장부를 쓸 때 손이 조금 떨렸는데 붓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글씨가 삐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쓰면 시간이 걸렸고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면 잠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이고 손을 주물렀으며 몸을 좌우로 흔들어 굳은 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손님이 오면 다시 바른 자세로 서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가게에 서 있었는데 손님이 드나들 때마다 문을 여닫으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차례씩 찬바람이 밀려들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고 이를 꽉 물었으며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오타네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을 데우고 간단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는데 마당은 햇빛이 들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햇빛은 차가웠고 그늘진 곳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두레박줄을 잡은 손이 시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고 손등이 젖으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물을 부엌으로 가져와 불에 데웠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운 물로 설거지를 했는데 완전히 뜨거운 물은 아니었기에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손가락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했고 바느질이 있으면 바느질을 했으며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빨래를 할 때는 물을 조금 데워서 썼지만 그래도 물은 차가웠고 손을 담그면 손이 시렸습니다. 빨래를 마당에 널면 겨울바람에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빨랫줄에 빨래를 걸 때 손가락이 굳어서 빨래 집게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면 손은 빨갛게 되어 있었고 손등이 거칠어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가게로 나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오후의 가게는 오전보다 조금 나았는데 해가 떠 있어서 조금 덜 차가웠지만 여전히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가게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내내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발도 아팠고 다리도 저렸으며 허리를 펴고 싶었지만 손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허리를 펴고 다리를 주물렀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더 떨어졌고 가게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장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불 앞은 뜨거웠지만 등 뒤는 차가웠고 계속 몸을 돌려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은 이로리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로리는 바닥을 네모나게 파서 만든 화로로 중앙에 재를 깔고 숯불을 피워 난방과 조리를 함께하는 장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존인 계층은 이로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집안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로리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이로리 위에는 냄비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로리에 불을 보며 손을 쬐면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리의 온기는 이로리 주위에만 있었고 조금만 떨어지면 차가웠습니다. 이로리 앞에 앉으면 앞쪽은 따뜻했지만 등 뒤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앞과 뒤의 온도 차이가 커서 가끔 몸을 돌려 등을 이로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등은 따뜻해졌지만 이번에는 앞쪽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장사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오늘 배운 것을 말했으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면 몸속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오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는 따뜻한 물로 할 수 있었는데 물을 데워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하루 종일 시렸던 손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웃 여인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옆집 쌀가게 아내, 건너편 생선가게 아내, 모퉁이 대장간 아내가 왔습니다. 여인들은 각자 바느질감을 들고 이로리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로리의 불빛을 의지해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아서 바늘기에 실을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러 번 시도하면 들어갔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쌀가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손님들이 쌀을 조금씩만 산다고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생선가게 아내는 겨울이라 생선이 귀하다고 값은 비싸지만 사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대장간 아내는 추워서 일감이 줄었다고 남편이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오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손님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모두들 돈을 아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곧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지나간다고 봄이 오면 나아질 것이라고 함께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시간이 흘렀는데 이로리에 온기가 있어서 함께 앉아 있는 동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리에서 조금 떨어진 방 구석은 차가웠고 발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인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고 내일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간 후 오탄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로리에 불을 줄이고 문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로리에 불을 줄이면 방 안은 금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오탄에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누워서 이불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발이 차가웠고 발끝이 시렸으며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체온이 이불로 전해지면 이불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으며 밤새 몇 번씩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존인마치 여인들의 겨울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복도를 걸었고 차가운 물로 쌀을 씻었으며 가게 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했고 손은 시렸으며 발은 저렸고 등 뒤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로리 주위에 모여 앉았지만 이로리의 온기는 제한적이었고 방 전체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존인 여인들은 이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가족을 돌봤으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추위는 매일 있었고 손발은 항상 시렸으며 온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가게가 있었으며 지켜야 할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워도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손이 시려도 바느질을 했으며 발이 아파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바느질을 하고 함께 위로하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해질 것이고 손님이 늘어날 것이며 장사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오늘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존인마치의 여인들은 검소하게 살며 부지런히 일하고 애도의 한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추웠고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존인마치의 여인들이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 동안 에도 주변 농촌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도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농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과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곳에서 농부의 아내들이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겨울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덮여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거칠고 차가웠으며 가로막을 것이 없는 들판을 지나며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휘익, 휘익,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커져서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집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이웃집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길이 막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눈 속에 갇힌 것 같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각 집은 저장해둔 식량으로 봄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농가의 구조는 도시의 집과 달랐는데 입구에 도조라는 흙바닥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조는 흙을 다져서 만든 넓은 공간으로 작업을 하고 농기구를 보관하며 부엌 일을 하는 곳이었고 천장이 매우 높아서 지붕까지 뚫려 있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조 옆으로는 다다미가 깔린 방들이 이어졌는데 도조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었고 가족들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농가의 벽은 흙과 나무로 되어 있어서 틈이 많았고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으며 천장이 높아서 난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불을 피워도 따뜻한 공기는 높은 천장으로 올라가 버렸고 아래쪽은 여전히 차가웠으며 도조의 흙바닥에서는 끊임없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농촌 마을의 한 농가에 사는 여인 키쿠의 겨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38살로 남편은 농사를 지었고 14살 된 아들과 12살 된 딸, 9살 된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촌의 새벽은 도시보다 더 일찍 왔는데 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키쿠는 방 안에 누워서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휘, 후, 바람이 집을 휘감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지붕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불 밖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방 안 공기 자체가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코안이 시렸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폐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온몸에 냉기가 덮쳤습니다. 손발이 굳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을 펴려 해도 굳어서 펴지지 않았으며 한참을 이불 속에서 손발을 비비고 움직여 감각을 되찾은 후에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옷을 껴입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농민들은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그 안에 솜을 조금 넣었지만 도시 사람들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얇은 솜옷 위에 또 옷을 겹쳐 입었고 허리에 띠를 둘러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머리에 수건을 둘러 귀를 가렸지만 그래도 추위는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도조로 내려가면 도조는 방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도조의 흙바닥은 밤새 얼어붙어 있었고 맨발로 내려서면 발바닥이 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차가웠으며 집신을 신어도 흙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와 발이 곧 얼어붙었습니다. 도조는 넓고 천장이 높아서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도조 안에서 울렸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도조 전체를 휘감았으며 어디선가 휘익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조 한가운데는 이로리가 있었습니다. 이로리는 바닥을 네모나게 파서 만든 화로로 중앙에 재를 깔고 숯불을 피워 난방과 조리를 함께하는 장치였습니다. 농가의 이로리는 도시의 것보다 컸는데 가족이 많았고 도조가 넓어서 큰 이로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키쿠는 어젯밤 꺼뜨린 이로리로 갔습니다. 재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그 속에 남은 불씨를 찾았는데 손이 시려서 재를 만지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불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 속에 묻어둔 불씨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불을 살릴 수 있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으면 부싯돌로 처음부터 새로 불을 붙여야 했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를 찾아 마른 풀과 작은 나무 조각을 올렸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입김이 하얗게 나오며 불씨에 닿으면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계속 입김을 불어넣으면 마른 풀에 불이 붙으며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에 조금씩 땔감을 올렸습니다. 불을 지피는 동안 등 뒤로 찬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도조의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등을 파고들었고 목덜미가 시렸으며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앞쪽은 불 때문에 조금 따뜻했지만 등 뒤는 얼음장 같았고 몸의 앞뒤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불이 살아나자 도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로리의 불빛이 도조를 비췄는데 높은 천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도조의 구석구석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며 창문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도조의 문을 열면 밖에 찬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휙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세찼으며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면 눈이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빠졌으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물로 가는 길은 눈에 덮여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 걸었던 발자국을 따라 걸었는데 밤새 눈이 더 내려 발자국이 반쯤 덮여 있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세찼는데 가로막을 것이 없어서 바람이 그대로 몸을 때렸고 옷을 뚫고 들어와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에 도착하면 우물 주변도 눈으로 덮여 있었고 우물 위에 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얼음이 두레박을 막았고 얼음을 깨야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막대기로 얼음을 깨면 딱딱 소리를 내며 얼음이 깨졌고 두레박을 다시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잡은 손이 시렸고 물을 길어 올리며 튄 물방울이 손등에 닿으면 그 자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으며 두레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 팔까지 젖었는데 젖은 곳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 쌓인 길을 다시 걸어오는 동안 물동이가 무거워서 팔이 저렸고 찬바람이 계속 불어와 온몸이 떨렸으며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손은 완전히 감각을 잃어 물동이를 들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조로 들어오면 밖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로리에 가까이 가서 손을 녹였는데 얼어붙었던 손이 녹으면서 찌릿찌릿 아팠고 손끝이 욱신거렸으며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한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리 위에 솥을 걸고 물을 부었습니다. 쌀을 씻어야 했는데 물이 차가웠고 손을 담그면 손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쌀을 씻으며 손가락이 점점 굳어졌고 감각이 둔해져서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농가에서는 쌀만으로 밥을 짓지 못했고 보리와 조를 섞어야 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섞어 솥에 넣고 불 위에 올렸는데 밥이 지어지는 동안 된장국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후우, 바람이 집을 흔들었고 지붕 위로 무언가 구르는 소리가 났으며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가끔 바람이 특히 세게 불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도조의 문이 쿵하고 흔들렸으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밥이 지어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온 가족들도 온몸을 떨었고 이로리에 가까이 와서 손을 쬐었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모두 이로리 주위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는데 이로리의 온기는 이로리 주위에만 있었고 조금만 떨어지면 차가웠으며 등 뒤는 항상 시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면 몸속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식사를 마치면 다시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남편과 아들은 밖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눈을 치우고 헛간을 정리하고 땔감을 패야 했는데 겨울에도 농가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키쿠와 딸은 도조에 남아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으로 가서 아침 문안을 드렸는데 방은 밤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겨울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드리고 이불을 정리해드리고 방에 작은 화로를 들여놓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도조로 돌아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농민들은 겨울에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짜거나 가마니를 엮어서 이것을 팔아 겨울을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겨울 동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봄까지 버틸 수 없었고 그래서 여인들은 밤낮으로 새끼를 꼬아야 했습니다. 이로리 옆에 앉아 짚을 가져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짚을 비비며 새끼를 꼬았는데 손이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짚이 거칠어서 손바닥이 까칠했으며 조금만 하다 보면 손바닥이 아파왔습니다. 이로리 앞에 앉으면 앞쪽은 따뜻했지만 등 뒤는 차가웠습니다. 도조의 높은 천장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등을 파고들었으며 목덜미와 어깨가 시려서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가끔 몸을 돌려 등을 불 쪽으로 향했지만 그러면 손이 차가워져서 새끼를 꼬기 힘들었고 다시 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계속 새끼를 꼬며 시간이 흘렀는데 손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물집이 터지면 따끔거렸으며 손가락이 붓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일정량을 꼬아야 했고 그것을 모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 했으며 그 돈으로 봄까지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도 옆에서 함께 새끼를 꼬았는데 딸의 손도 거칠어져 있었고 어린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키쿠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농가의 딸들이 자라는 방식이었고 이를 배워야 시집을 갈 수 있었으며 농가의 며느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집이 삐걱거렸고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났으며 눈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바람이 휘익하고 크게 불면 도조 안에 불꽃이 흔들렸고 연기가 한쪽으로 쏠렸으며 제가 날아올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을 데우고 된장국을 다시 끓여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점심은 아침보다 더 간소했고 밥의 양도 적었으며 겨울에는 식량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모두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새끼를 꼬았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새끼를 꼬았는데 손은 더욱 아파졌고 손가락은 굳어졌으며 손목도 저려왔지만 쉬지 않고 계속 꼬았습니다. 익숙해져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새끼가 꼬아졌으며 그렇게 긴 새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면 밖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겨울 해는 일찍 졌고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밖에서 일하던 남편과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볼이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손발이 시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로리에 가까이 앉아 손을 녹이고 몸을 녹였는데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찌릿찌릿 아팠고 손끝과 발끝이 욱신거렸으며 한참을 앉아 있어야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키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저녁 밥을 지었는데 저녁도 아침과 비슷했고 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절임을 꺼내 놓았으며 가끔 감자나 물을 삶아 반찬으로 내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밖의 바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휘익, 후, 바람이 울부짖는 것 같았고 집 전체가 바람에 휩싸였으며 지붕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눈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으며 세상이 눈과 바람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로리 주위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로리의 불빛이 유일한 빛이었고 그 불빛 밖은 어둠이었으며 도조의 구석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고 내일 할 일을 이야기했으며 봄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쿠는 다시 새끼를 꼬았고 딸은 옆에서 함께 일했으며 밤늦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 충분히 꼬지 못하면 밤에라도 더 꼬아야 했고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밤늦도록 계속 일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고 눈이 폭포처럼 쏟아졌으며 집이 눈에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휘익, 쿵, 우지직 여러 소리가 뒤섞여 들렸고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로리에 불을 줄이고 재 속에 불씨를 묻어두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불 속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불은 차가웠고 손발이 얼어붙어 있어서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으며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으며 어깨가 굳어 있었고 다리가 저렸지만 조금씩 체온이 이불로 전해지면 이불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내렸으며 집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키쿠는 잠들었는데 밤새 몇 번씩 추위에 잠에서 깼고 아침이 되면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농촌 여인들의 겨울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어 우물로 가고 얼음을 깨고 물을 길었으며 도조에서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습니다. 손은 아팠고 등은 시렸으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밤새 바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농촌의 겨울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이웃집도 멀었으며 각 집은 홀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장해둔 식량으로 버텨야 했고 부족하면 굶어야 했으며 봄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끼를 꼬았고 매일 가족을 돌봤으며 매일 일어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몸이 피곤해도 추워도 계속 일했습니다. 봄을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을 것이고 들판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오늘을 버텼고 내일도 버틸 것이며 모레도 버틸 것이었습니다. 농촌의 여인들은 눈보라 속에서 바람소리 속에서 차가운 도조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지키고 애도의 한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고 매일이 추웠으며 매일 바람이 불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었고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여인들이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 동안 애도 성 근처 무가 저택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다이묘의 저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저택, 그곳에서 무가의 여인들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이묘 저택은 매우 넓었는데 정원이 있었고 여러 채의 건물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방들이 많아서 가족과 시녀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은 목조였고 벽은 종이와 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복도는 길고 넓었지만 난방이 없어서 겨울에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저택의 구조상 방과 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려면 긴 복도를 지나야 했는데 복도는 바깥 공기와 거의 같을 만큼 차가웠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냉기가 올라왔으며 걸을 때마다 발이 시렸습니다. 복도의 창문은 종이로 발라져 있었지만 바람은 종이를 뚫고 들어왔고 긴 복도를 따라 바람이 불면 복도 전체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다이묘의 부인 시즈코의 겨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42살로 다이묘의 정실 부인이었고 21살 된 딸과 19살 된 아들을 두었으며 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무가 저택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시즈코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는데 방은 넓고 천장이 높았으며
밤새 차가워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은 여러 겹으로 덮여 있었고 비단으로 만든 이불에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새벽의 추위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깥의 정원도 고요했으며 저택 전체가 침묵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정원의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즈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 밖은 차가웠지만 급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가의 부인은 언제나 품위를 유지해야 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천천히 우아하게 움직여야 했으며 서두르거나 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즈코가 움직이는 기척을 듣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녀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고 시즈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으며 시녀는 일어나 옷을 준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가 여성은 엄격한 의복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고 색깔과 문양도 정해져 있었으며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비단옷을 여러 겹 입었는데 안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솜옷을 입고 다시 그 위에 겉옷을 입었으며 가장 바깥에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시녀가 하나하나 옷을 입혀주었는데 시즈코는 가만히 서서 팔을 들거나 몸을 돌리며 시녀가 옷을 입히는 대로 따랐습니다. 비단옷은 부드러웠고 솜이 두툼하게 들어있어서 따뜻했지만 옷을 입는 동안 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완전히 옷을 입기 전까지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면 머리를 빗어야 했습니다. 시녀가 빗을 가져와 시즈코의 긴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었는데 무가의 부인은 머리를 올려 묶어야 했고 정해진 방식으로 틀어야 했으며 비녀를 꽂아 고정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목덜미가 드러나 차가운 공기가 목을 스쳤고 목덜미가 시렸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시즈코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도는 방보다 훨씬 차가웠는데 긴 복도에는 난방이 전혀 없었고 나무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버선을 신고 있었지만 나무 바닥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졌고 복도를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시렸습니다. 복도의 벽은 종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종이를 뚫고 들어왔고 복도를 따라 바람이 불면 옷자락이 흔들렸으며 옷 속으로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즈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가의 부인은 빨리 걸어서는 안 되었고 언제나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걸어야 했으며 작은 걸음으로 조용히 걸어야 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차가웠지만 서두를 수 없었고 정해진 속도로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이묘의 어머니였고 저택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으며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무릎을 꿇고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도 차가웠는데 밤새 난방이 없었던 방은 냉기로 가득했고 넓은 방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지만 화로의 온기는 제한적이었고 화로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차가웠으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안을 드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할 일, 저택의 일들, 가족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즈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렸고 허리가 아팠으며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고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시렸으며 다리 전체가 차가워졌지만 자세를 바꿀 수 없었고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으며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정원의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문안을 마치고 시즈코는 다시 복도를 걸어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긴 복도를 다시 걸어야 했고 발은 더욱 시렸으며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품위를 유지하며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상을 차려왔는데 무가의 식사는 격식이 있었고 여러 그릇이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했는데 시녀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가져왔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과 국, 생선, 절임, 여러 반찬이 있었지만 많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무가의 부인은 조금씩 우아하게 먹어야 했고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으며 언제나 절제된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시녀들이 상을 치웠고 시즈코는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무가의 부인에게는 할 일이 많았는데 저택의 살림을 관리해야 했고 시녀들을 감독해야 했으며 의례와 행사를 준비해야 했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방에 앉아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저택에서 쓴 돈, 들어온 물건, 나간 물건을 기록한 장부를 보며 확인하고 결제했습니다. 장부를 볼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야 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보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렸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난방은 작은 화로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이묘 저택에는 히바치라는 화로가 있었는데 도자기나 금속으로 만든 그릇에 숯불을 피워 난방을 했습니다. 히바치는 작았고 온기도 제한적이어서 히바치 옆에 앉으면 손은 따뜻했지만 몸 전체가 따뜻해지지는 않았으며 등 뒤는 여전히 차가웠고 발끝은 시렸습니다. 방의 벽은 종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종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종이문은 아름다웠고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바람을 막지 못했고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순환했으며 높은 천장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오전 내내 일을 했는데 장부를 보고 시녀들을 불러 지시를 내리고 저택의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시녀들이 와서 보고를 했고 질문을 했으며 지시를 받아갔는데 시녀들도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고 시즈코도 바른 자세로 앉아 대했으며 모든 것이 격식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침과 비슷하게 여러 그릇이 차려졌고 격식에 맞게 식사를 했으며 시녀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는데 쉴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편하게 기대거나 눕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 히바치 옆에 앉아 바늘을 들었는데 손이 시려서 바늘에 실을 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히바치의 온기로 손을 녹이며 바느질을 했지만 오래 하면 손이 다시 차가워졌고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저택의 방들은 모두 넓고 천장이 높아서 온기가 위로 올라가 버렸고 아래쪽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옷을 많이 입어도 아무리 화로를 가까이 해도 발끝은 항상 차가웠고 등 뒤는 시렸으며 완전히 따뜻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이묘가 돌아왔습니다. 시즈코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갔습니다.
긴 복도는 저녁이 되면 더욱 차가워졌고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복도는 얼음장 같았으며 걸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서두를 수 없었고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깊이 인사를 올렸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으며 시즈코는 뒤따라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무릎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지만 표정을 바꿀 수 없었고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남편과 함께 했는데 남편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시즈코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으며 시녀들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격식에 맞게 식사를 했고 대화도 격식을 갖춰서 했으며 편안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시즈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긴 복도를 걸어야 했고 밤의 복도는 낮보다 더 차가웠으며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든 시녀를 따라 걸었는데 촛불의 작은 불빛이 긴 복도를 겨우 비췄고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은 어둠이었으며 복도를 걷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시녀가 이불을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 겹의 비단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솜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지만 이불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차가웠고 한참을 웅크리고 누워 있어야 이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밤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정원도 조용했으며 가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 외에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넓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고독했고 쓸쓸했으며 주변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가 저택의 여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따뜻한 옷이 있었고 화로가 있었으며 시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음식도 풍성했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넓은 방, 긴 복도, 높은 천장, 종이문으로 된 벽, 이 모든 것이 추위를 막지 못했고 겨울의 냉기는 저택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무가의 여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격식을 지켜야 했고 예법을 따라야 했으며 품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추워도 추운 내색을 할 수 없었고 불편해도 불편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며 언제나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을 때 발이 시렸지만 빨리 걸을 수 없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렸지만 자세를 바꿀 수 없었으며 방이 추웠지만 불평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녀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시녀들은 주인을 모셔야 했고 추운 복도를 오가며 일을 했으며 자신들의 방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시녀들이 자는 방은 저택의 구석에 있었고 작고 좁았으며 난방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녀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추운 복도를 끊임없이 오갔으며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녀들의 손은 거칠었고 발은 시렸으며 몸은 피곤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고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했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했으며 명령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무가 저택의 겨울은 화려함 뒤에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비단옷과 화로, 풍성한 음식과 넓은 방,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추웠고 그래도 힘들었으며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시즈코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복도를 걸어 문안을 드리고 하루 일을 하고 저녁에 남편을 맞이하고 밤에 홀로 이불 속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추웠지만 참아야 했고 불편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으며 고독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무가의 여인들은 이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격식 속에서, 예법 속에서, 품위 속에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은 차가웠고 몸은 자유롭지 못했으며 따뜻함은 표면적일 뿐이었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면 정원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며 이 긴 겨울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가 여인의 삶은 봄이 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격식을 지켜야 했으며 여전히 예법을 따라야 했고 여전히 품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가 저택의 여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넓은 방에서 격식을 지키며 애도의 한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우아해야 했고 힘들었지만 품위를 유지해야 했으며 고독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가 여인의 겨울이었고 그렇게 그녀들은 봄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무가 저택의 여인들이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 동안 애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군의 여인들이 거처하는 오오쿠로 가보겠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애도성 안쪽, 남자들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그곳에서 오오쿠의 여인들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애도성 오오쿠의 긴 복도는 얼어붙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성곽을 하얗게 뒤덮었고 나무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틀 틈새로 들어온 냉기는 복도 전체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고 다다미 위로 걸으면 발바닥까지 시려왔습니다. 25살 중급 시녀 츠네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은 밤새 식어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세수할 물조차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츠네는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솜을 넣은 무명 옷을 걸쳤습니다. 다시 명주로 만든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겉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오오쿠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의 겹수와 소재가 정해져 있었고 중급 시녀인 츠네는 4겹에서 5겹 정도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겹겹이 입어도 애도성의 겨울 추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고급 시녀들은 비단 안감이 들어간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중급 이하 시녀들은 무명과 명주를 반복해서 입는 것으로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옷을 다 입은 츠네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방 안보다 훨씬 더 추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기모노가 펄럭이며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소나무 가지마다 눈이 쌓여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는 하급 시녀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녀들의 입에서도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츠네는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또 여몄습니다. 하급 여인의 일기에는 옷이 곧 나의 방이다라는 표현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오오쿠에서 여인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따뜻한 난방이 아니라 겹겹이 입은 옷뿐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츠네는 한쪽 구석에 놓인 공동 화로를 발견했습니다. 몇 명의 하급 시녀들이 화로 주변에 모여 손을 녹이고 있었고 히바치 안의 숯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16살 하급 시녀 키쿠가 츠네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츠네도 잠시 멈춰서서 화로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키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츠네님, 오늘 아침도 참 춥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츠네는 키쿠의 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구나. 손에 기름이라도 바르거라.
키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급 시녀들에게는 손에 바를 기름조차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오쿠에서는 개인 화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오직 이런 공동 화로만 허용되었습니다. 넓은 복도와 수많은 방을 가진 오오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츠네는 공동 화로에서 손을 떼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로의 온기는 고작 손을 녹이는 정도였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긴 터널처럼 이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급 시녀들은 더욱 추운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들의 방은 오오쿠의 가장 안쪽,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었고 방 크기도 중급 시녀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고타츠는 측실이나 고급 시녀들의 방에만 제한적으로 놓여 있었고 하급 시녀들은 이불과 옷만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추운 복도를 끊임없이 오가며 물을 길어 나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겨울날 얼음장 같은 물로 빨래를 하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고 밤이 되어야 조금씩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측실의 방에 도착한 츠네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복도보다는 조금 따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쌀했고 창가 쪽은 특히 냉기가 심했습니다. 측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츠네는 방 한쪽 구석의 히바치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탄 숯이 거의 식어 있었고 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츠네는 조심스럽게 새 숯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숯을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되었고 정해진 양만큼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면 위험했고 불을 너무 세게 피우는 것도 규칙에 어긋났습니다. 불을 지피는 동안 측실이 눈을 떴습니다. 츠네냐, 오늘도 추운 아침이구나. 측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츠네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곧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측실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고타치에 다리를 넣었지만 아직 불이 제대로 지펴지지 않아서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이 되자 츠네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더욱 추웠고 츠네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하급 시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만은 불을 사용하는 곳이라 다른 곳보다 조금 따뜻했지만 그래도 발밑은 차가웠고 창문 쪽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츠네는 측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쿠 식사 장부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죽과 농도 진한 된장국, 소량의 생강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밥이나 찬 반찬은 겨울철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모든 음식은 뜨겁게 데워서 내놓았습니다. 이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속을 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츠네는 죽을 작은 그릇에 담고 된장국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은 평소보다 된장을 더 많이 넣어 진하게 끓였고 그 안에 무와 두부, 파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담기자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것만 봐도 조금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츠네는 작은 접시에 생강절임을 조금 담았고 작은 잔에 따뜻하게 데운 술을 따랐습니다. 생강과 술은 몸을 안쪽에서부터 데우는 효과가 있었고 겨울철 오오쿠에서는 특별히 허용되었습니다. 측실의 방으로 돌아온 츠네는 상을 차렸습니다. 측실이 앉자 츠네는 조용히 죽그릇을 올렸습니다.
측실은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어서 된장국을 한 모금 마시자 몸속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강절임을 한 조각 먹고 따뜻한 술을 조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손끝과 발끝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의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오오쿠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여인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청소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츠네는 측실을 모시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정원의 연못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나가는 바람이 복도까지 들이쳐서 걸을 때마다 옷자락이 펄럭이고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측실도 추위에 몸을 떨며 걸음을 재촉했고 츠네는 측실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츠네는 측실의 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하늘이 보였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히바치에서는 미약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츠네는 손이 시려서 바늘을 잡기가 힘들었고 가끔씩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어넣어 녹였습니다. 측실은 고타치에 다리를 넣고 앉아 있었지만 상반신은 여전히 차가웠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급시녀 키쿠는 오후 내내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터는 오오쿠의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였고 벽 한쪽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키쿠의 손은 물에 불어서 하얗게 변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서 빨래를 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빨래하던 동료 시녀가 말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오늘 밤에는 잠도 못 자겠어. 키쿠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지. 어쩌겠어. 그녀들의 목소리는 체념과 인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오오쿠는 더욱 차갑고 어두워졌습니다. 복도에 등불이 켜졌지만 그 불빛은 따뜻함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을 더 어둡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츠네는 측실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도 역시 따뜻한 음식이 나왔고 뜨거운 국물과 데운 술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측실은 천천히 식사를 마쳤고 츠네는 상을 치우고 측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왔습니다. 측실의 이불 속에는 유탄포를 넣어 주었고 겹이불을 여러 장 덮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츠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다미 위에는 집 이불과 두터운 솜니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츠네는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안도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밤 공기는 너무 차가워서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하급 여인의 일기에는 밤은 길고 몸은 말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한밤중 츠네는 추위에 잠을 설쳤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저편에서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오오쿠의 여인들 사이에서 병이 도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냉증에 시달리는 여인들이 많았고 관절이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기침과 열로 알아눕는 여인들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중년과 노년 여인들은 겨울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워했고 젊은 여인들보다 회복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천에 가거나 요양을 할 수 있는 여인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근무를 교대하는 정도로 병을 견뎌야 했습니다. 약을 먹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애도 지난 겨울에 심한 냉증으로 고생했지만 사흘을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후 후의 일은 멈출 수 없었고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하급 시녀 키쿠는 이번 겨울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와 몸을 구부려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키쿠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하급 시녀가 하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쉬는 동안 일이 밀리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키쿠는 그저 봄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친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불 밖은 여전히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는 밤새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은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친애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복도로 나가고 측시를 모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바느질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후의 겨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오후 후의 여인들은 겨울을 이긴 것이 아니라 버텼습니다. 따뜻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추위를 견뎠습니다. 불이 나지 않기를, 병자가 늘지 않기를, 큰 탈이 없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애도성 깊은 곳, 높은 담장 안에서 여인들은 규칙 속에서 겨울을 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봄이 오기를, 따뜻한 날이 오기를 그녀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애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스미다강의 얼음이 깨지며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강가에서는 찌그덕 소리를 내며 얼음 조각들이 부딪혔습니다. 나무가지 끝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났고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들이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겨울의 무거운 잿빛에서 벗어나 맑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고 구름은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에도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햇살을 찾아 밖으로 나왔고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서 울려 퍼졌으며 오랜만에 이웃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겨울 동안 닫혀있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상점 앞에는 물건들이 다시 진열되었으며 손님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의 여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봄을 맞이했습니다. 계층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녀들이 맞이하는 봄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에게 봄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여인들에게 따뜻한 바람과 햇살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가야의 작은 방에서 여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오랜만에 햇살이 다담이 위를 비쳤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고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더 이상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 아니었고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손과 발도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고 밤에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도 봄 햇살이 내려앉았고 겨울 동안 창백했던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도 예전처럼 꽁꽁 얼어있지 않았고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다른 나가야 사람들도 나와 있었고 오랜만에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웃 여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네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두 여인은 잠시 함께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뎌냈다는 안도감, 봄이 왔다는 기쁨,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짧은 대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가야의 여인들은 골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겨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일은 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아픈 사람들도 있었으며,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고 따뜻한 햇살이 있었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존인마치의 거리에서는 가게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꼭꼭 닫아두었던 문과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인의 아내 오타네는 가게 앞을 쓸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면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추워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적었지만 봄이 오자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했고 가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샀으며 오타네는 공손히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타네는 겨울 동안 얼어서 갈라졌던 손을 보며 이제는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찌릿했던 고통이 이제는 없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갈 때도 더 이상 온몸을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예전처럼 발끝까지 얼어붙지 않았고 가게에 서 있을 때도 발이 시리지 않았으며 밤에 잠들 때도 이불이 조금 더 빨리 따뜻해졌습니다. 옆집 쌀가게 아내가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타네는 빗자루를 세우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봄이 오니 손님들도 다시 나오시네요. 쌀가게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겨울 내내 힘들었는데 이제 나아지겠어요. 두 여인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 겨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지만 이제 봄이 왔으니 희망을 가져보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건너편 생선가게 아내도 나왔고 모퉁이 대장간 아내도 나왔으며 이웃 여인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겨울 동안 각자의 집에서 고립되어 지냈던 여인들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나와 거리에서 뛰놀기 시작했고 거리는 생기를 되찾았으며 존인마치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타네는 가게로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봄이 오니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사도 나아질 거요.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들을 다시 정돈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눈이 녹으며 농과 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던 들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젖은 흙이 햇살을 받으며 김을 내뿜었습니다. 농부의 아내 키쿠는 남편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얼어붙었던 흙이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곧 씨를 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소. 키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봄이 왔으니 희망을 가져봐요. 겨울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싹이 자라면 곡식이 열리고 곡식을 거두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렇게 한 해를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물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키쿠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캐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저장해둔 식량이 거의 바닥났지만 봄나물로 조금씩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눈에 갇혀 고립되어 있던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웃들이 서로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겨울을 무사히 넘긴 집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은 집도 있었으며 슬픔을 맞은 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함께 봄을 맞이했습니다. 키쿠는 집으로 돌아와 도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꼬았던 새끼들을 정리하고 장에 내다 팔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손가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물에 손을 담가도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도조도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았고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줄어들었으며 이로리의 불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도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울 동안 휘익 후우하며 집을 흔들던 바람은 이제 살랑살랑 부드럽게 불었고 지붕을 흔들지도 않았으며 창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밤에도 바람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키쿠는 봄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고 긴 겨울을 견뎌낸 것에 감사했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무가 저택에서는 정원의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묘의 부인 시즈코는 창가에 서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겨울 동안 정원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제는 초록색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지에 앉은 새가 지저귀고 연못의 얼음이 녹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으며 정원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시녀들도 겨울옷을 벗고 조금 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거운 속옷 대신 얇은 비단옷을 입었고 겹수도 줄였으며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예전처럼 온몸이 얼어붙지 않았고 발끝도 덜 시렸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도 냉기가 덜 올라왔습니다. 저택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시녀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으며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시즈코는 시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지만 겨울처럼 온몸이 떨리지 않았고 발이 얼어붙지도 않았으며 걷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도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봄이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울보다 부드러웠고 얼굴에도 조금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시즈코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정원의 매화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즈코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추워서 정원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저녁 공기 속에서 정원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걸었고 연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았으며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격식과 예법 속에서 갇혀 지냈지만 봄이 오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애도성 오오쿠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급시녀 츠네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 안의 정원에도 매화가 피었고 눈이 녹으며 연못의 얼음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이 날아와 나무가지에 앉았으며 지저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복도도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발이 얼어붙지 않았으며 손도 덜 시렸습니다. 측실도 봄을 맞아 조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 동안 고타츠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츠네가 차를 가져오자 측실은 말했습니다. 츠네야, 드디어 봄이구나. 측실의 목소리는 겨울 동안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얼굴에도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츠네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이제 따뜻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츠네는 측실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함께 창밖의 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급시녀 키쿠는 빨래터에서 일하며 따뜻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얼음장 같았던 물이 이제는 조금 덜 차가웠고 손도 예전처럼 심하게 얼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하며 동료 시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키쿠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손도 덜 시리고 겨울 동안 앓았던 기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밤에도 예전보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오쿠의 여인들도 조금씩 겨울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껴입었던 옷의 겹수를 줄였고 무거운 속옷 대신 얇은 옷을 입었으며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오갈 때도 예전처럼 온몸을 떨지 않아도 되었고 일을 할 때도 손이 덜 시렸으며 밤에 잠들 때도 이불이 더 빨리 따뜻해졌습니다. 오오쿠 전체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여인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으며 긴 겨울을 견뎌낸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에도 전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가야에서 조닌마치에서 농촌에서 무가, 저택에서 오오쿠에서 모든 여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봄을 맞이했습니다. 계층은 달랐고 처지는 달랐으며 사는 곳도 달랐지만 모두에게 봄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가야의 여인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골목에서 햇살을 쬐며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겨울 동안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했지만 이제는 물이 조금 덜 차가웠고 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으며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견딜만해졌습니다. 조님 마치의 오타네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동안 줄어들었던 장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았으며 이웃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겨울 동안 시렸던 손과 발이 회복되었고 이로리 앞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되었으며 밤에 잠들 때도 더 편해졌습니다. 농촌의 키쿠는 남편과 함께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눈에 갇혀 고립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었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물이 돋아났고 봄나무를 캐러 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으며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가 저택의 시즈코는 정원의 매화를 바라보며 봄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격식과 예법 속에서 차갑게 지냈지만 봄이 오자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복도를 걸을 때 발이 얼어붙지 않았으며 정원의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오쿠의 츠네와 츠실, 하급시녀 키쿠는 각자의 자리에서 봄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동안 오오쿠는 얼음장 같았고 복도는 차가웠으며 여인들은 추위에 떨었지만 이제 봄이 왔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으며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낸 그녀들에게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으며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 에도의 여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여인들은 강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배고파하면서도 아이를 안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왔고 그녀들은 또 한 번의 겨울을 이겨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에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뼛속까지 시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별이 빛났으며 달이 밝았습니다. 여인들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이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내일도 봄바람이 불 것이며 내일도 그녀들은 일어나 다시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도의 여인들은 또 한 번의 계절을 맞이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